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MBC 돗자리배 예측 대회가 있었는데 승부가 갈렸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이겼다네요. 야, 약속하면 지키는 시선집중팀 아름답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는 진짜 자, 보십니까? 예, 즉석에서 우와 이거 뭐 오, 심지어 즉석으로. 포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오, 자, 축하드립니다. 저 이거 못 뜯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전달하래요. 이거 진짜 예. 포장이 여기 뭐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결과까지 열심히 저희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측해 주세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김문수 이야기를 했었고요. 원래 막판에 답을 바꾸면 가장 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끝까지 김문수를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씁쓸하십니까? 아니 사실 저도 뭐 특별히 크게 기대 안 했었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 사실 곽우신 기자가 희생을 해주신 게 있죠.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종은 김문수죠. 그렇습니까? 네. 네, 이번에 상품 없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쉬워서 사실 요게 틀리면 또 틀린 거 가지고 따로 특집을 해야 될 정도로 이변이죠. 댓글창에 언박싱 관본권이냐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관본권 아닙니다. 띠지 저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띠지 됩니다. 꼭 잘 챙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막판 그 장동혁 후보 상승세가 상당하다라는 어떤 전언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결선 투표를 간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원래라면 김문수의 상승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후보였고 인지도란 차원에서는 사실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국급 인지도라고 하는 게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의원이 다소 불리한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50%를 1차에서 저지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선까지 간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각자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더 더하기를 하냐 아니면 빼기를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이제 지난번 TV 토론 때도 그렇고 두 사람이 기조 차이를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이 찬탄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김문수 후보는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슬램덩크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바로 또 슬램덩크 똑같은 이 하이파이브 하는 거 올려갖고 맞받아치고 오찬도 하고 또 조경태 의원하고 또 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를 안고 가겠다.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조경태 후보 같은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제 축출 쪽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간 거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찬탄파 혹은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식으로 어차피 김문수 장면 똑같은데 이렇게 갔으면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가능성이 있죠. 근데 투표율 최종 합산한 걸 보니까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졌어요. 그 말은 2점 몇 %가 올라갔다. 네, 그 말은 뭐냐? 지난번에 투표했던 찬탄파 지지하는 당심도 거의 그대로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거나 이번에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그 사람들도 이번에 그래도 장동혁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식으로 김문수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표를 합산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서 좀 세상은 오래 살고 현상은 오래 지켜봐야 된다. 어떤 의미시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평가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대적으로 덜 강성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제 얘기가 게 인간은 결국 비고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예. 사실 김문수 후보의 강성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발언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 노동부 장관을 할 때 그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냈던 수많은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김문수 전 장관이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전환길파한테 둘러싸여 있는 장동혁 의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상대적인 지지세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 정말 상대평가라고 느껴지는 게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 때만 하더라도 뭐 체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가 윤 전 대통령이 혹시 뭐 하게 되면 복당하게 되면 받아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말만 놓고 보면 이상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분도 지난 대선 경선 때 갑자기 상식인의 모습으로 돌변해서 후보가리 파문 때 갑자기 진영을 아울러서 모두가 김문수를 응원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면 이번에도 장동혁 후보를 옆에 앉혀놓고 나니까 그래도 저희 단합해야죠. 안고 가야죠 하는 왜 김문수 후보가 멀쩡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는 고장난 시계도 이제 가끔 하루에 2번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는 평소에 이상한 말 하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정상으로 보인다. 그게 진짜 이 당의 위기란 소리입니다. 당이 절반적으로. 그게? 네, 그게. 당이 얼마나 정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위기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당이 얼마큼 심각한 위기인지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중상 앞에서 경상은 명함도 못 내민다. 뭐 사실 이런 경상도 원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의 어떤 상황도 저희가 쉽게 진단할 수. 왜냐하면 결국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윤석열 씨의 복당을 다시 받아주겠다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두 번째, 네.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른쪽으로 있는 장동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표가 되면 그걸 다시 유감없이 발휘할 가능성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 친윤들이 한덕수 전 총리를 밀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는 사실 거기서 굉장한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를 하면서 법원에 제지를 받아서 겨우 막아줬던 상황까지 갔었던 사실 정당사의 굉장히 흑역사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원칙적으로 짚겠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또 개혁적으로 비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일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그래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어 버린다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대선 나오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도 당한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다가 명분도 좋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대표 체제가 된다고 했을 때 당장은 뭐 일단 찬탄파를 안겠다고 했으니까 뭐 분당이나 이런 시나리오로 바로 갈 가능성은 적어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왜 본인이 통합하겠다고 하느냐 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 뭐 일당 독재를 막기 위해서 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꿈꿀 것이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막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어떤 기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지금이야 친윤계가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 안착을 해가지고 당번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수틀리면은 대표 바꾸는 게 아주 달인들 아닙니까? 후보도 바꾸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친윤계가 뭔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입맛에 안 맞거나 혹은 만약 선거가 다가오는데 친윤계 입장에서 약간 좀 변신을 해야겠는데 김문수 대표가 계속 그냥 일방향적인 투쟁 일반도로 간다. 지지율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어떤 쿠데타가 또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요. 뭐 한 번이 쉽지 뭐. 두 늘 번은 이야기했던 그 최고위원들 전원 사퇴를 통해 가지고 당 체제를 붕괴시켰던 바가 국민의힘이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찬탄파라고 꼽히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양양자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근데 우재준 뭐 의원은 뭐 양양자 그 최고위원이 그렇게 전투력이 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분히 또 가구신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런 불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 사퇴하면 지도 체제가 붕괴하는데 그거 당은 바꾸지 않았나요? 그때 그래갖고 전문 조정을 했죠. 그때 왜냐면 법적 시비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실은 지난번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당대표 중심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예 유야무야 사라졌잖아요. 만약 최고위원들이 자신들끼리 뭉쳐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비상 사태를 만들어서 비대위로 가는 이 경우 시나리오가 재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법 만들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네.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거 전망은 좀 너무 몰인정하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예, 게다가 김문수를 어떤 참 이게 이 단어가 어울린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이야기들도 꽤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공이 김문수 대표를 점쳤으니까 그러면 그걸 전제로 그러면 김문수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환길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일단은 스탠스를 같이 비슷하게 좀 맞추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왜냐하면 본인이 공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체제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의원 수를 유지해야 된다. 107명이 같이 있어야만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다. 앞으로 이제 개헌이든 뭐든 앞으로 굴러감에 있어서 이 숫자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손을 내밀 겁니다. 악수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도 어쨌든 일종의 차악을 고르는 거다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응원했기 때문에 다만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봉합되겠지만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결국엔 다시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방선거? 네, 그렇죠. 그리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약간 전환길 씨에게 서운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당 후보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당장은 바로 이제 뭐 발탁을 한다거나 뭐 지명직 최고로 뭐 임명한다 그런 식의 액션 없을 것이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장외에서 투쟁을 뭔가 일변도로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갈등의 씨앗이 된 발언인데 그 전환길보다는 한동훈을 공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로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어떤 면에서든 이제 득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결이 나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의 지지 세력 안에서도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나뉘는 그 안에서 김문수 후보와 전환길 씨 거리는 은근히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용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까지 진출한 것 자체가 상당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럼 이후 이제 강성 친윤의 아이콘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뭐 본인의 지지층을 이번에 얻은 거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아까 박정호 의원은 뭐 이제 애둘러 이야기를 했는데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모든 큰 꿈을 정치인들은 꾸고 있긴 합니다. 네. 뭐 그거는 단순히 장동혁 의원만이 아니라 모두의 꿈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문수 대표 관련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음새로 후보 아직은 후보. 네, 이 질문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된다. 예,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화분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전당대회도 사실 화환을 보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네. 뭐 악수를 안 한다고 했지 화분을 안 보낸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화분을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저거 보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보내고 대표되고는 안 보내는 건 좀 거시기하죠, 그죠? 그렇죠. 네, 보낸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그럼 어떻게 좀 약간 해빙의 기운이 감도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해빙이랑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쨌든 화는 보낼 텐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신임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면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방도 하면서 돌잖아요. 그 인사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안 만들어질 것이냐, 일단 이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김문수 대표가 됐다고 쳐요. 대표는 민주당을 예방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수류탄 발언까지 했길래. 근데 이제 토론회 때 OX 퀴즈 할 때는 다들 O를 들었거든요. 정청래 대표하고 대화할 거라고. 사실 소수 야당이 여당 대표하고 대화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대화를 뭔가 시도를 할 건데 워낙 또 질러놓은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좀 약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당선이라는 걸 계기로 이벤트가 조금 생기면서 그래도 뭐 일단 뭐 테이블에 앉아 봅시다. 이런 게 좀 생겨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도 워낙 강한 사람이고 김문수 대표가 될 사람도 어지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게 통상적인 정치 문법에서의 그런 것들이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JB타임즈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와서 방일 방미 성과를 설명할 테니까 대표 와라. 네,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둘은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연출할까요? 두 대표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초청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죠. 예,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지금 지난 새벽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던 뭐 소위 말하는 숙청 혁명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바로 메시지를 내면서 대응하는 모양새를 내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뭐 당연히 갈 것이고 김문수 이제 후보가 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또 안 갈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대표가 되자마자부터 그렇게 나가면 좀 거시기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안 가는 게 야당 손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정청래 두 사람 관계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관계. 그러니까 미국어랑은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다르다. 나는 야당과 대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발언이고요. 본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주로 이제 외교안보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지다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대변인이 말을 끊는데도 이제 밝혔기 때문에 기자들이 국내 질문도 한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와의 스탠스 차이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뭐 그것은 당연하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보이고요. 뭐 그게 정청래 대표한테 어떤 부담을 줄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이 대통령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린 이유는 뭐 해석의 여지가 아예 없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던 그 의도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워낙 지금 원내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체제의 이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일 수도 있고요. 뭐 배드캅 국캅 전술일 수도 있고 뭔가 당 대표가 강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실은 정부는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 액션을 취해주는 게 정무적으로 사실 옳은 판단이고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당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당 안에서요. 네. 사실 이제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전당대회 안에서 그 대표를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들이 나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소외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자연스럽게 권력을 잡게 되기 때문에 자리를 나눠주게 됨으로써 또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정권처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행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거나 혹은 뭐 그런 부담을 주는 발언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3대 개혁 입법 완료하겠다고 했고, 그 만찬회동에서 추석 전에 정부 조직법 개정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 가서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중수청 행안부 설치에 반대. 국가수사위 설치에 반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러면 추석 전에 당장 간의 입장이 조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 조절론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여당을 상대로 약간 밀당을 하는 느낌도 좀 분명히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큰 틀에서 분명히 검찰 개혁은 같이 간다라고 했는데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들 사실은 단순히 디테일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조금 큰 틀에서 좀 근본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딱 한 번에 정리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위 설치 문제는 정부 조직법 개정 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에요. 보안수사권은 둘째라고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정성 법무부 장관 지금 말한 요 기조대로만 간다고 한다면은 추석 전까지 조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완벽하게 정리해서 입법까지 완료한다고 한다면 특히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당정 갈등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도에서 아직 갈등이라 보기까지는 약간 이제 프레임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근데 저는 검찰 개혁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속도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검찰 개혁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지지자가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디테일한 측면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지금도 당장 경찰에서 이상한 헛짓거리 했다가 검찰이 보안수 요구해가지고 바로 잡힌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사실 그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현장의 변호사들이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검찰 개혁을 완료한다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라는 이 기득권 세력을 해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는 것도 중요한 거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데드라인 정해놓고 속도 추진해 가면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법적인 완결성을 갖춰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갈등은 아직까지는 건강한 갈등의 한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시발점이 되어서 뭔가 갑자기 크게 붙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좀 파열음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들과의 어떤 공론 과정을 둘째치고 당정 간의 공론화 필요성이 지금 딱 불거져 버린 거잖아요. 네, 우선 오늘 이제 특위 이제 당의 그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가 초안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안이 아니라 초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뭐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나머지 절차를 거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는 그 역순으로 시간을 이야기해서 9월 25일 본회의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디테일을 채우진 않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처럼 그 정부조직법 안에 어떤 큰 틀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조율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안에서 사안에 대한 좀 차이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특히 이 정부가 우려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한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의 스타일로 빌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또 스타일이라고 보기도 또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서울구치소장 관련해 가지고 교체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좀 뭐라고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휴대폰 특혜 사용을 딱 잡아냄으로써 그렇죠. 이게 전혀 이제 소위 말하는 꼬투리 잡힐 일 없이 구치소장을 교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 그러려는 게 아니냐라고 선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든지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분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 초기에 검찰 개혁 할 수 있는 실기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달이라고 한 시간이 뭐 촉박하긴 하지만 고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정성래 대표가 엑셀이고 정성호 장관이 브레이크라고 한다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있어야 자동차가 멀쩡히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장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주당 한 대로 가시죠. 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왕 입법을 할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테이블에 이런 우려까지 다 올려놓고 한꺼번에 조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엑셀이고 정성호 장관이 브레이크면 클러치는 용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용산이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느냐 이게 또 지금 관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좀 이미 지난주에 뭐 세심하게 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아예 공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국 원장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구원장. 그죠? 조국 예.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소음을 내고 있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도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자기 내는 메시지들을 내고 잠깐은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 조국의 인생에도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끝없이 찬반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본인도 좀 소모되는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좋은 논쟁을 하기엔 좀 어려운 지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평가는 좀 빠르다, 좀, 네, 좀 급하다. 게다가 사실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그 2030 남성에 대한 극우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게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국 원장이 발화함으로써 그게 그쪽으로 논의가 되기보다는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근데 저의 어떤 사견과 별개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조금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혁신당이 워낙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철 없는 홍철팀으로 계속 가면서 혁신당이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뭐 개혁신당 비슷한 수준인 거잖아요. 혁신당이 굉장히 상황도 안 좋고 존재감도 없고 앞으로 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결국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당에 돌아와서 같이 좀 붐업을 시켜줘야만 당이 뭔가 기조도 살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이 존재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존재감을 가지고 합당을 하든 독자 노선을 가든 뭔가 가르마가 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만이 아니라 본인이 창당하고 본인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당을 위해서라면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혁신당도 같이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아니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사면을 해줬는데 오히려 더 그 행보 때문에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좀 기 좀 펴고 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뭐 어쩌라 숨만 쉬고 살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두 당이 워낙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필요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론조사 보면 알겠네요. 조국 혁신당이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렇죠. 그 이런 행보가 과연 당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 지금 민주당 안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근데 그거는 늘 민주당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해줄 생각이 없습니까? 이거와 연관시켜서 굳이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섭단체 그 구성 요건들을 완화해주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었고 민주당 안에서도 개혁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선 때 그 얘기 좀 예, 했잖아요.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러한 안들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친한계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대법원까지도 만들 수 있는 아. 보수 개혁의 한 안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간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논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좀 다음으로라고 미루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사실 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저 일관된 평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핑계거리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 안에서 이 교섭단체대 요건을 완화하는 쪽에 좀 찬성하는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해도 어려워지는 상황도 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당과 민주당과 관계가 조금 잘 풀리고 몽하는 상황이라면은 이것도 같이 한번 국정 파트너로서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묘한 약간 이제 긴장과 갈등 관계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도 조금 더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운 거고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과 별개로 원래 약속했던 거고 이게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맞는 방향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또 어쨌든 자신들의 당이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제 2차 예측 대회 한번 할까요? 아, 네? 오늘 이번에 뭘 거십니까? 이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국밥 사주는 걸로 해서. 국밥배인가요? 네, 국밥배. 자, 그 조국 원장이 출소하자마자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내년 그 지방선 이제 재보궐 같이 치러지죠. 출마한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어요. 예. 다만 이제 지자체장으로 나갈지 국회의원 재보궐에 응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라고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그 주에도 이야기를 잠깐 네.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쪽에 좀 더 그때도 이 의견을 말씀드렸고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답을 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아니 저는 이야기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사실 그 지난번 그 저희 내기 했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좀 관리할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자체장 쪽에 좀 걸겠습니다. 근데 뭐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국밥 얘기는 없던 걸로 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면 근데 가능성은 사실 가능성만 놓고 보면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쪽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뭐야, 가능성이 왜 있는데 양다리? 아니 그러나 저는 이제 지자체장에 거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빅매치가 성사돼 가지고 관심을 끌어모으고 같이 이제 조국 전 대표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선거들 혁신당 전체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 매치업이 잘 성사돼 가지고 큰 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의원 보궐선거보다는 지자체 선거가 더 좀 그런 판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든 도지사든 아니면 뭐 부산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가능성도 놓치지 알겠습니다. 않겠다. 아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국밥을 사는 아 거예요. 이기는 건 이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